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좀 파급력이 있었던 내용이었죠. 연준의 고위 관리자가 어, 양적 긴축을 빠르게 종료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를 다시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어,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뉴스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팩트냐 아니냐는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에 1월 FOMC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좀 숨겨진 뜻도 다 읽어내야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했던 이야기의 신빙성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위기에서 연준은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할게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면서 토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 대상이 아니라 절대 다수를 이제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말투. 이러한 형식의 말투를 쓰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건전한 토론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저해하는 뜻이고, 또 이런 것들은 결국 또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차단을 해버릴 거고, 그리고 무조건 이걸 쓴다고 차단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문맥상 저거는 비아냥거린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쁜 방식의 댓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 흘러가는 문맥상에서 모두 다 조금 좀 재밌어 하는 또는 웃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서의 그런 크크크나 이런 사용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문맥상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이런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일단 이 글을 삭제하고 차단을 할 거고, 최근에 한 명도 제가 그래서 차단을 했습니다. 누군지는 이제 댓글을 자주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토론은 절대로 좋은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에서 연준의 금리 정책은 대부분 보면은 평균적으로 4에서 6%이 정도 범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그때그때 금융 위기나 경기 침체 규모에 맞는 부양책을 같이 꺼내들었죠. 그래서 이때는 다 금리 인하와 부양책들이 나왔지만 이때는 그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QE를 양적 완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연준의 그림자 모델을 통해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를 발휘하는 양적 완화를 적용을 했던 것을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금리 정책은 4에서 6%의 금리 인하와 플러스 부양책 또는 양적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2.5 수준,
이 정도에서 이제 밑돌고 있는데, 최근 기사 나온 걸 보면은, 긴축을 종료하려는 듯한 뉘앙스의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역시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고, 거기다 더불어 그 코맥스 선물 시장에 그 반영된 금리를 보면은 올해 금리 인상, 그러니까 1회 인상입니다. 1회 인상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지표들을 봤을 때 현재 금리 인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연준이 그동안 써왔던 전통적인 방식의 이런 금리 인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다라면은 마이너스 금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마이너스 금리는 제외하고 마이너스 금리는 일단 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제로금리까지를 계산했을 때 금리 인하 여력은 2.5%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할 수 있다고 해도 금리 인하 여력은 3%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QE의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QE의 규모가.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과거와 좀 많이 다른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금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지난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러면 정말로 마이너스 금리를 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뭐 기업 이쪽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그 민간에 적용을 한다면 은행에 돈을 맡길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뱅크런이 일어날 거예요. 다 은행에서 그 자금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민간과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그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데, 보통 그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신용을 창출하도록 초과 지급 준비금을 내려줍니다. 이 관련 영상을 9번 영상 그 후반부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의 그 경제 상황에서는 시중은행에 내려준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민간과 기업에게 마구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결국 더 버블을 일으키고, 그리고 부채를 이제 더 증폭시키기 때문에 지금의 그 경제 상황이 탄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취약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그 경기 상태가 나빠서 조금 돈을 좀 풀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그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목표치까지 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게끔 하려면 결국 돈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그 내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초과 지급 준비금을 예치하지 말고 대출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경기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가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그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시중은행이 그 중앙은행에 맡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이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돼서 점점 깎입니다.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이런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니네 그렇게 초과 지급 준비금에 묶어두면은 손실 보니까 빨리 풀어줘라. 그리고 풀어주기 위한 금융 뭐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대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화를 시켜서 빨리빨리 대출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되면은 통화 절하가 발생이 됩니다. 통화 가치의 절하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결국 국제 무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과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덕분에
수출을 통해서 그래도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전제 조건은 미국의 소비시장이 건재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그 무역 수출에서의 이점을 보는 것. 이거는 미국 소비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소비시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실패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국 소비시장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유로존과 그리고 일본의 그 마이너스 금리가 무역에서는 성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은행이 취약해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이너스 금리는 단기적으로 최대의 그 부양 효과를 노리고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경기를 빨리 회복시킨 후에 금리를 정상화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최대한의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금리를 정상화하는 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이 늪에 빠지고 영원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양날의 칼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에 있어서. 그리고 유로존과 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조금 다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와 그 양적 완화를 적용을 할 때 QE 규모 자체를 이제 제한을 걸어놨죠. 각국의 그 GDP 수준에 맞게끔 QE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을 지금 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 때문에 유로존은 할 수 없이 QE를 종료를 했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그 부양책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했지만 결국 경기 활성화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는 다시 양적 완화를 해야 할 또 다른 그 환경을 만들 거고 그에 대한 그 정책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리는 정상화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 동결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수준으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제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일단 내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뭐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에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기 위한 수출 경쟁 확보를 위해서 통화 절하를 유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정부 빚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 늪에 빠졌기 때문에 거의 무한 양적 완화로 경기를 지금 현재 이 일본 내 그 경제를 지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의 소비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입니다.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일본이 버틸 수 있는 이유,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쓰고 QE를 계속 하는데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소비시장과 채권시장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는 경제 동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런 엄청난 빚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빚을 탕감을 해야겠죠. 탕감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자산을 매입을 합니다.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 뭐 채권도 있겠고, 그리고 뭐 주식도 있고, 이러한 자산들을 이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은 그 자금들이 시중은행에 가겠죠. 그리고 시중은행의 풀린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초과지급 준비금으로 갑니다. 초과지급 준비금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예치를 해두는 이유,
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초과 지급 준비금에 돈을 묶어두면은 깎인다고 했잖아요. 결국 정부의 빚을 탕감하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대신 은행의 수익 악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지금은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은행의 수익 악화와 희생, 이것을 통해서 정부의 빚을 탕감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의 이 수익 악화, 이것을 이제 손실을 어디서 보전을 하느냐, 미국 채권 투자. 미국 채권 투자를 통해서 손실 보전을 해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의 그 채권 보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채권의 보유가.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정부의 빚탕감, 마이너스 금리 동안 빚탕감, 그리고 은행의 수익 악화, 희생, 그리고 이것들은 미국의 채권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 시 그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이자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또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다?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서서히. 미국의 채권 시장이 없었다면 더 급속도로 붕괴가 됐겠지만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괴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로 봐야 될 거고, 다만 붕괴를 굉장히 늦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붕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은행의 수익 악화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정부는 거꾸로 빚을 탕감을 하고 있고,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또 계속 발행을 해서 자산을 매입을 시켜주고, 그래서 은행이 조금 더 버틸 수 있게끔 유지를 해주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하지만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소비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무역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빠른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최근 기사를 보면은 머니투데이 이런 내용이 올랐어요. 15년 통계 조작으로 드러난 아베노믹스의 허구. 그동안 뭐 15년간 잘못된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로 뭐 미국의 경제가 뭐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아베노믹스는 사실상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붕괴를 서서히 진행시키는 효과예요. 이미 금리라는 것 자체가 그 저금리일수록 불황을 나타낸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금리는 불황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불황이기 때문에 저금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쓴다. 이거는 뭐 불황을 넘어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불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붕괴를 걱정해야 되는 거고, 그 붕괴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장기 불황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통계 조작에 대한 뉴스 이런 것들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 기사 외에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계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믿을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통계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그 조건이나 뭐 기준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좋은 통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1%가 안 되잖아요. 1%가 안 되고 경제 활성화도 실패를 했고 2018년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서서히 붕괴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청년들, 그리고 일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급여 조건,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거의 일본에서 보면은 정말로 극소수의 몇몇 회사를 빼놓고는 회사에 복지라는 게 없어요. 복지라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노예처럼 일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환경이. 그리고 이런 복지 수준도 미약할 뿐더러 같은 수준의 일을 했을 때 한국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도 일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온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봐도 일본 상황이 그렇게 뭐 알려진 것처럼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실무 경제는 굉장히 좀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을 이제 봐야겠죠. 다음 경기 침체 때 과연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할 수 있을지. 어쨌든 일본의 이런 그 마이너스 금리의 그 데이터는 연준이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일본이든 뭐 유로존이든 그 나라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라는 그 소비 시장과 그리고 미국의 채권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지 이제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쓰는 건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쓰면은 이것을 어디서 대체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은 현재 전 세계 그 경제를 지금 이끌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도 현재 상황에서는 없을 뿐더러 지금 상황에서의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의 사용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인지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이 다음 경기 침체나 위기 때 마이너스 금리를 만약에 쓴다고 하게 될 경우 물론 양적 완화도 같이 하겠죠. 통화의 큰 가치 절하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의 큰 가치 절하.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레이 달리오는 30%의 통화 절하가 예상이 된다고 말했었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쓰게 될 경우 굉장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나라가 미국의 소비시장이 있기 때문에 무역으로서 그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그 환율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 통화 자체가 가치 절하가 발생이 되면은 그러한 그 환율 문제에 있어서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나라들은 다 무역 적자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한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닉슨 쇼크 당시에 달러가 가치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치 충격을 받은 나라들이 수출 의존도가 지금 높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주로 그 동남아 쪽.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그 더 우리보다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 동남아에 좀 있었거든요. 그 나라들이 굉장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환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무역의 그 고리들이 더 강화된 상태고 금융의 그 연결고리도 더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특히 우리나라 같은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들 정말로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과연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을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달러의 패권을 내려놓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수출 의존도 국가를 뭐 생각을 하든 말든 다 필요 없고 미국만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미국 우선주의의 저는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IMF 그 SDR에 편입된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영향력 있는 그 화폐를 가진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큰 가치 절하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마 화폐가 붕괴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결국 무역에서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글로벌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달러를 사용하지만 미국과 거래를 하지 않는 제3국 간의 그 거래에서는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 시장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마이너스 금리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건 자칫하면 이제 더블 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 이후에. 물론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하게 돼서 앞에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된다면 붕괴는 늦출 수 있겠지만 서서히 붕괴가 되겠죠. 하지만 전제 조건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존재, 채권 시장과 소비 시장.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쓰게 될 경우에는 저러한 무언가 좀 붕괴를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붕괴는 조금 더 연장하려는 그런 시도가 되겠지만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또 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연준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올 때 금리 인하 여력의 제한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금리 동결이나 긴축 종료를 이제 단행을 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침체가 오기도 전에 금리를 이제 동결을 시키고 긴축을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자산 디플레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진행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이때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 인하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 기간에 자산 디플레가 발생이 됩니다. 자산 디플레가 이제 모두 끝나게 되면은 이제 경기가 다시 다음 사이클로 이어지게 되는데, 과거와는 지금 다른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인하 여력도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단기간에 자산 디플레를 이끌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상황에서는 자산 디플레 그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가야 될 거예요. 지금 이때 보면은 거의 통상적으로 2년 정도 되거든요. 2년. 통상적으로 2년 정도의 그 자산 디플레 기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2년이 아니에요. 2년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융 환경은 절대로 되지 못하고 최소 4년, 5년. 그건 뭐 알 수가 없겠죠.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2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환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자산 디플레 속도를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을 하고 오래 지속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서 연착륙을 시도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모든 시스템은 자산 시장의 디플레는 결국 뭐죠?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계속 상승해야 되잖아요. 계속 상승해야만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가계가 유지가 됩니다. 가계가 부채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자산 시장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에 뭐 2억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를 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자산 시장이 오르게 되면은 결국 자기 자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2억의 부채는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 디플레가 이어지게 되면은 자기 자본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부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굉장히 지연을 시킨다는 얘기죠. 하지만 자산 디플레는 계속 긴 시간 동안 유지될 거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 활력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자면 아무도 부동산을 사려 하지 않겠죠. 자산 디플레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로서의 그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먼저 그 시작이 됐었잖아요. 지난 그 더블 딥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거의 실수요 시장으로 점점점 변경이 되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 이상 부동산이 투자 시장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준이 이러한 정책을 끌고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어디선가 또 구멍이 또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공할지는 의문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자산 디플레 속도를 느리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자산 디플레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거품 수준을 봤을 때 지금에서 장기간 디플레로 전환이 된다? 장기간 자산 디플레로 진행이 된다면 먼저 취약한 그 가계부터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것보단 나을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 극단적인 금융위기에서의 그 마이너스 금리 선택보다는 나을 거예요. 사전 조치로서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를 동결시키고 긴축을 종료를 하고, 그 외에 QE를 과거와 달리 야금야금 조금씩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자산 디플레 기간을 오래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시장을 그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그 노력이 연준 입장에서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특히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을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런 그 금리 문제, 그리고 현재 그 연준의 찌라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언급을 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들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의 또 현명한 그런 정보들, 그리고 판단들, 그리고 여러 그 좋은 토론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한 번도 시뮬레이션이 됐었던 적이 없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걸로 갈 거다, 이걸로 갈 거다, 뭐 저런 시나리오 갈 거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상황과 이런 그 환경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추론을 한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토론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이제 조만간 화요일, 수요일 날 1월에 FOMC가 열립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FOMC가 나오게 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